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할 주된 내용은 식도암 치료와 중요 전환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은 그동안 식도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치료의 모멘텀을 바꾸게 된 중요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러한 것들이 식도암 치료를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길지 않은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파워포인트에 제시된 논문들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주제는 림프노드 다이섹션 또는 림파데넥토미라고 불리우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도암 치료의 림프노드 다이섹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일본 그룹들이,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대표적인 논문이 1981년에 아키야마 등이 애널스 오브 서저리에 게재한 이 논문입니다. 제목은 Principles of Surgical Treatment for Carcinoma of the Esophagus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논문의 주제는 식도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 과연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어느 부위에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논문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 논문에 실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검은색은 식도암의 위치입니다. 즉 식도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가슴과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얼마 정도로 메타스타시스 하는지 빈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식도암은 발생 위치가 다양하긴 한데, 근데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는 식도의 전장에 걸쳐서, 즉 목에서부터 배까지 아주 넓은 부위에 메타스타시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식도암이 있으면은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암 주위에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키야마 등이 일본 그룹들이 주창한 거는 식도암이 있으면은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굉장히 넓은 부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그에 맞춰서 넓은 부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이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아키야마를 비롯한 일본 그룹들이 10년 후에 이 그전 논문에 대한 2탄에 해당하는 논문을 다시 발표를 합니다. 1994년에. 이 논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어떤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레디컬한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자,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려면 모든 서저리에서 림프노드에 대한 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몰고 가려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어야 모르는 곳을 찾아갈 수 있듯이, 림프노드도 맵이 있고 어디까지를 다이섹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다이섹션을 할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에 말한 논문에 실린 그림이고, 이 일본 그룹들이 모든 식도 주위에 있는 림프노드들을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놓고, 네, 어디까지 메타스타시스 하는지에 대해서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게 베이스가 돼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페니즈 이소파지얼 소사이티에서 사용되고 있는 림프노드 맵입니다. 이 맵을 따라서 맵에 기반해서 현재 있는 대부분의 서전들이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즉 30년 내지 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현재도 여전히, 물론 현대적인 방법으로 약간 변형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앞에 말했던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범위를 나타내는 그림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했냐면은, 이제 목 있잖아요. 서비칼 림프노드. 서비칼 림프노드에도 식도암 환자들의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림프노드의 메타스타시스 범위를 가슴과
배뿐만이 아니고 목까지 확장하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목에서부터 배까지 넓은 부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부위를 전부 다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렇게 목과 가슴과 배를 전부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는 수술 방법을 3필드 림프노드 다이섹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필드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시행했을 때 장기 생존율,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봤을 때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그룹, 위쪽 그래프죠. 그리고 있는 그룹 모두 공히 두 군에서 다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논문의 데이터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이제 30년, 40년 전에는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확고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저희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림프노드 다이섹션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드소라식, 중부 식도에 있는 식도암인 경우에는 이런 정도까지 다이섹션을 하라고 색깔로 칠해놓은 그래프인데요. 보통은 그룹 2까지 다이섹션 하는 거를 보통은 레커멘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2까지 다이섹션을 하게 되면은 다이섹션 레벨 2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D2 림프노 다이섹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D2까지는 해야 환자한테 충분한 림프노 다이섹션을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D2는 파란색까지죠. 근데 파란색까지는 어디까지냐면은 이렇게 로어 서비칼 아래쪽 목에서부터 가슴 그리고 배 쪽까지 림프노 다이섹션을 하는, 즉 3필드 림프노 다이섹션을 할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림프노드 다이섹션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이 림프노드 다이섹션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1980년대, 90년대 주로 연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지만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식도암 치료에서 수술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같이 병합을 함으로써 좀 더 식도암 치료의 완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멀티모달리티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멀티모달리티 트리트먼트라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항암이나 방사선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언제 추가해야 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데요. 수술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수술 후에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으로 더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소개시킨 2012년에 나온 이 논문은 일본에서 시행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인데,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하는 그룹과 수술 후에 하는 그룹을 양 그룹을 나누어서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제이코 9907이라는 이름의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330명의 환자를 포함을 해서 160명의 환자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160명의 환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도록 해서 결국은 장기 생존율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생존율 그래프인데요. 오버올 서바이벌, 결국은 장기 생존율이 수술 전에 하는 그룹이 수술 후에 하는 그룹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보고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식도암 환자에서 멀티모달리티 트리트먼트는 수술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술 전에 하는 것이 생존율이 좋냐라고 이제 그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베이스라인에 보았을 때 치료 시작 전에 클리니컬 스테이지 임상 병기는 두 그룹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죠.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수술하고 나서 패솔로직 스테이지를 보면은 수술 전에 케모세라피를 한 그룹 오른쪽 바죠. 오른쪽 바가 얼리 스테이지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수술 전에 케모세라피를 함으로써 환자들의 스테이지가 다운 스테이지가 낮아졌다는 거죠. 이제 캔서 셀들이 많이 죽으면서. 그리고 그러한 효과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큐러빌리티는 뭐냐면은 이제 수술로 완벽하게 제거를 한 비율이 수술 전에 케모세라피를 한 그룹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얼리 스테이지를 대상으로 수술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케모세라피를 한 그룹이 결국은 스테이지의 다운 스테이징도 되고 그리고 수술의 효과도 더 커지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결국은 생존율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이 연구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과연 멀티 모달리티 트리트먼트를 하면 그냥 수술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과연 성적이 생존율이 더 좋아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래서 이 연구는 2012년에 NEJM에 실린 연구인데요. 수술 전에 케모 레디오 세라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그룹하고 그냥 수술만 하는 그룹과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해서 비교한 연구입니다. 식도암 치료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연구에는 360여 명의 환자가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요. 약 180명은 그냥 수술만 받고 180명은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술 받는 이런 두 가지 그룹을 비교하는 연구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은 오른쪽 위의 그래프가 이제 생존율 그래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을 한 그룹이 수술 단독 그룹보다 생존율이 훨씬 더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고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셀 타입에 따라서 아데노카시노마냐 스쿼머셀 카시노마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비교한 그룹인데요. 스쿼머셀 카시노마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이후로 멀티모달리티 트리트먼트가 수술 단독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율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게 정설로 굳어지게 되는 그러한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식도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내셔널 컴프리헨시브 캔서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캔서 센터들의 가장 유명한 대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추종하는 연구자들 또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쿼머셀 카시노마 위쪽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T1, T4의 N0, N+인 이런 수술 가능한 스쿼머셀 카시노마는 1번 치료가 프리오퍼러티브 케모 레디에이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겠죠. 이게 가장 1번 치료라고 이제 보통 이제 레커멘데이션 되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논문이 아까 말씀드린 NEJM에 실린 크로스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주번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시행된 스타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타디는 네오주번트 케모 레디오 세라피를 시행받고 수술을 받은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수술하고 나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플라세보군과 수술하고 나서 니볼루맙이라는 이뮤노세라피 에이전트죠.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사용한 그룹 간의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얼마나 이제 식도암이 재발률을 낮추나에 대해서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스타디는 디자인이 2대1 레이쇼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했고 플라세보군은 262명, 니볼루마군은 532명을 대상으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양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니볼루마군은 메디안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 22개월이 나왔고 플라세보군은 11개월로 나와서 두 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에 따르면은 네오주번트 케모 레디오 세라피를 하고 수술한 환자군에서 이뮤노세라피를 추가하면은 좀 더 환자들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식도암 환자에서의 이뮤노세라피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한 거의 최초의 논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되고, 향후에는 이러한 면역 치료제가 식도암 치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센트럴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센트럴라이제이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환자들을 어떤 치료를 잘하는 센터로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건데 이 이슈는 식도암 치료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슈는 아니고 꾸준하게 제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질환을 치료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2002년에 NEJM에 실린 논문인데요. 그 병원의 수술 볼륨과 그리고 그 아웃컴, 결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논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메디케어 데이터를 5년간의 메디케어 데이터 250만 건의 그런 수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가로축은 각 병원에서 1년에 수술하는 볼륨, 건수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mortality, 사망률, 수술 사망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경우는 콜렉토미인 경우에는 수술 건수에 따라서 사망률의 감소, 즉 수술을 많이 하는 데가 사망률을 더 낮추거나 이러한 것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세 번째 질환인 이소파젝토미, 식도암에서 수술하는 경우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을 많이 하는 센터와 수술을 적게 하는 센터가의 간의 모탈리티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술 사망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술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환자들의 아웃컴이 굉장히 크게 갈리는 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환이 대표적인 게 에소파젝토미, 뭐 하나 더 들다면 판크레아틱 리섹션, 즉 식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병원마다 그리고 외과 의사마다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환자들의 아웃컴을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잘하는 데 가서 이제 수술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진짜 시행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의 예인데요. 네덜란드인 경우에는 90년대에는 식도암 수술을 하는 병원 숫자가 네덜란드 전국에서 약 98개, 100여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 네덜란드에서 규정을 만들기를 1년에 식도암 수술을 20건 이상 하지 못하면 수술을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39개로 줄어들었고요. 이게 줄어들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이 표의 제일 밑에 칸을 보면은 재원 기간이 평균 18일에서 16일로 줄었고요. 수술하고 나서 사망률이 9.7%에서 7.3%로 의미 있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의료 시스템을 더 개선할까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NHS 시스템이라는 약간 사회주의 성격의 의료 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NHS 시스템은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 왔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1999년에 NHS 내셔널 레지스트리 리포트에 따르면은 식도암 수술받은 환자들의 병원 내 사망률은 31%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3명의 환자분이 수술받으면 그 중에 1명은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데이터가 믿기지 않았는데 이게 국가 전체 레지스트리입니다. 얼마나 이제 나쁜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나쁜 결과를 개선하려고 2001년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규제냐면은 그 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지 못하면 식도암 수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그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NHS 내셔널 레지스트리에서 결과를 확인하였더니 2012년에 내셔널 캔서 오딧에 의하면은 수술 모탈리티가 3.8%로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 레커멘데이션이 2001년에 이루어졌고 시행은 2005년에 시행을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몇 년의 기간이죠. 7년 동안 뭐 그 이후로도 개선이 있었겠지만 7년 동안의 기간에 수술 사망률을 약 28% 정도 감소시킨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NEJM의 크로스 트라이얼 네오어주번트 케모 레디에이션을 시행한 경우 수술 단독보다 생존율이 증가가 확인되었다는 크로스 트라이얼이 약 10% 전후의 생존율 증가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케모세라피, 레디에이션 여러 가지 치료를 컨비네이션을 해서 겨우 10% 정도의 생존율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자, 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은 미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의료 자원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환자분들의 수술받는 위치를 바꿈으로써 거의 30% 가까운 사망률을 줄이게 되는 그런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이런 어려운 질환이 환자들의 치료에서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자원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대부분은 다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뭘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규정을 만들기는 참 어려운 나라인데요. 미국도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미국 지도가 있죠. 미국 지도의 위쪽을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색깔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게 돼 있는데 이 색깔이 뭘 의미하냐면은 진하면 진할수록 식도암 진단을 받고 받는 병원까지 이동한 거리입니다. 즉 집에서 그 환자가 치료받는 병원까지 이동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파랗게 돼 있고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보면은 중서부에 있는 주들은 멀리 가죠. 멀리 가는데 같은 주 내에 있는 그런 데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멀고요. 되게 동부나 서부 연안에 있는 주들은 멀리 안 가죠. 그러니까 되게 짧고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대개는 중요한 암센터들이 가장 유명한 미국 내 유명한 암센터들이 주로 동부와 서부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서부에는 사실은 이렇게 MD 앤더슨 외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유명한 캔서 센터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반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거리와 환자들의 치료 효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오른쪽 그래프의 위를 보면은 파란색은 이동한 거리가 먼 사람들, 이렇게 빨간색은 이동한 거리가 짧은 사람들의 생존율입니다. 이동한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더 생존율이 좋습니다. 결국은 좋은 병원을 찾아서 멀리 간 사람들이 더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걸 얘기하고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리스크 팩터들을 보정했을 때도 역시 이동한 거리가 먼 사람들이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 수는 없지만 환자들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병을 가졌으면은 어디 가서 받아야겠다, 좋은 데 가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멀리 간 분들은 더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고 이게 일종의 센트럴라이제이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미니멀 인베시브 이소파젝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에 걸쳐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고요. 식도암 수술은 전통적으로 가슴과 배를 열고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기고요. 통증 레벨도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니멀 인베시브 에스파젝토미는 기술적으로 다른 캔서들보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발전이 더디다가 2010년대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니멀 인베시브 에서파젝토미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를 꼽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2012년에 란셋에 게재된 타임 트라이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타임 트라이얼은 미니멀 인베시브 이소파젝토미와 오픈 이소파젝토미를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로 비교한 논문이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처음 나온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문은 약 50명의 환자들을 오픈 그룹과 미니멀 인베시브 그룹으로 나눠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펄머너리 인펙션, 주로 뉴모니아죠. 폐렴이 얼마나 생기는가, 그리고 재원 기간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어떤가 등등을 비교를 했는데,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가 우수한 걸로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뉴모니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식도암 수술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뉴모니아로 사망을 합니다. 마지막에 사망을 할 때는. 그래서 뉴모니아를 줄인다는 것은 식도암 수술의 위험도를 줄이고 더 안전한 수술로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굉장히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 식도암에서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논문으로는 2019년 작년에 NEJM에 실린 논문인데요. 하이브리드 미니멀 인베시브 이소파젝토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타입이죠. 뭘 섞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에 대한 그런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입니다. 이 연구는 약 200명의 환자를 반씩 나눠서 랜더마이제이션을 합니다. 100명은 그냥 열어서 오픈 서저리를 하는 그룹으로 가고요. 나머지 한 100명은 하이브리드 미니멀 인베시브 스파젝토미라는 걸 봤는데, 그럼 하이브리드가 무슨 하이브리드냐? 그러면은 이제 가슴은 열고 배는 라파로스코피로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그런 형태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거는 배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둘 다 미니멀 인베시브 수술하는 거를 스탠다드로 여기고 있는데, 여기는 반만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생기냐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중요 합병증이겠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인 경우는 36%, 열어서 수술한 경우는 64%로 약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 두 그룹 간의 미니멀 인베시브와 오픈 서저리 간의 롱텀 서바이벌을, 장기 생존율을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가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면은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데, 그 차이가 꽤 시그니피컨트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조금 더 많은 환자를 더 포함을 시켰으면 아마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는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수술하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장기 생존율, 완치율 이런 것들도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 주제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현재는 이제 소라코스코피, 그러니까 흉곽경, 내시경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로봇으로 수술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스타디는 작년에 역시 퍼블리시 된 건데요. 로봇 에소파젝토미와 그리고 어, 오픈 에소파젝토미, 이걸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로 비교한 논문입니다. 결과는 기존의 흉곽경이나 복강경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명씩 해서 랜더마이제이션을 시켰을 때 로봇 수술이 열어서 수술한 것보다 블러드로스, 출혈량도 적고 폐합병증도 적고 기타 뭐 통증도 적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좋고, 뭐 대부분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로봇 수술군이 더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니멀 인베시브 이소파젝토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개의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발표되었고, 세 가지 모두 다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가 열어서 수술하는 오픈 서저리보다 훨씬 더 우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를 할 수 있는 식도암인 경우는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주제는 첫째는 림프노드 다이섹션, 둘째는 멀티모달리티 트리트먼트, 세 번째는 센트럴라이제이션, 네 번째는 미니멀 인베시브 이소파젝토미. 이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왔던 주제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여러분이나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주제를 발굴해서 더 식도암 치료에 더 나은 결과를 내실 수 있겠지만은 이 네 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는 것만도 현재 식도암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더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